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삑. 손님, 이 카드는 분실 신고가 된 카드인데요. 하와이의 아주 비싼 식당 안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간녀랑 맛있는 걸 먹으려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됐습니다. 두 번째 카드도 거절, 세 번째 카드도 거절.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이 남자는 제 금고를 털어서 상간녀와 1등석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며 이런 조롱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돈으로 하와이에서 우리 유라랑 새 출발 잘할게. 고맙다 지수야. 하지만 이 멍청한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놈이 의기양양하게 훔쳐간 카드들이 어떤 상태인지를요. 저는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어내고 통쾌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가정법원 정문을 빠져나오며 핸드백 안에 넣어둔 이혼 서류를 손끝으로 만져봤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도장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손가락 끝에 남았죠. 5년이었습니다. 비가 새는 고시원 쪽방에서 라면 한 그릇을 반씩 나눠 먹으며 박민호의 밀린 빚을 제 월급에서 쪼개어 갚아주던 5년이었습니다. 법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문자 메시지를 본 저는 시동을 건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해외 IP 접속 시도 감지, 보안 정책에 따라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즉시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주거래 은행의 자동 보안 알림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예금과 법인 자산 합쳐서 50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에 누군가 해외에서 접속을 시도한 겁니다. 저는 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회사로 달렸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핸들을 잡은 두 손에는 오히려 힘을 더 줬습니다.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저는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을 뛰어올라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쪽 벽면에 액자를 드러내자 드러나는 비밀 금고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고 문이 비틀린 채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보관해 두었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마스터 보안카드, 법인 신용카드가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팀 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팀장님,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올라와요. 딴소리 말고 당장. 어제 저녁부터 찍힌 복도랑 사무실 CCTV 영상 다 따서 지금 바로 들고 와요.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올라왔고 저는 팀장의 어깨 너머로 전날 밤 녹화 영상을 함께 돌려봤습니다. 화면 속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2시 47분 박민호였습니다. 박민호는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대표실로 들어오더니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보안 매체들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보안팀장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대표님, 이건 완전히 도둑질 아닙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죠. 팀장님, 잠깐만요. 조용히 좀 해봐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으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박민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저는 아직 팔로워 상태였죠. 화면을 위로 올리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시간 전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민호가 젊은 여자와 나란히 서서 하와이 호놀룰루행 1등석 탑승권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이유라. 3달 전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 입사했다가 일주일 만에 무단결근을 시작해서 퇴사 처리한 20대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 나란히 채워진 시계가 보였습니다. 지난달 박민호 생일에 제가 2천만 원을 들여 사준 한정판 커플 시계였습니다. 한 쌍을 사서 하나는 제가 차고 하나는 박민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를 이유라의 손목에 채워준 겁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예약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발신자는 박민호였습니다. 지수야, 내 덕분에 나 새 출발한다. 내 돈으로 하와이 최고급 리조트에서 우리 유라랑 아주 달콤하게 잘 살게. 고맙다. 평생 고시원에서 찌질하게 살던 솜씨가 어디 가겠어? 내가 죽어라 번 돈, 내가 아주 시원하게 다 써줄게. 수고해라, 김 여사. 문자 아래에는 리조트 스위트룸 예약 확인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는 동안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저를 살폈지만 저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너 윤지수. 너 지금 우리 민호 신고하니 어쩌니 그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이 독한 것. 너 같은 기 드센 년 비위 맞춰주며 살아준 우리 아들이 보살이다, 보살. 그 돈? 그건 우리 민호가 그동안 너랑 살아주느라 고생한 위자료야. 너 감히 우리 아들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내 회사 앞에서 머리 풀고 드러누울 줄 알아. 고소 같은 소리 꿈에서도 꾸지 마, 알았어.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천천히 떼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고함이 계속 새어나왔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이트에 접속해서 박민호의 출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35분 출발, 하와이 호놀룰루행. 이미 이륙한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텅 빈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난 5년간 박민호의 빚을 대신 갚으며 쓴 장부들이 나왔습니다. 고시원 월세 영수증, 대출 이자 납입 확인서, 카드 대금 명세서. 한 장 한 장이 제 20대의 마지막과 30대의 시작을 갉아먹은 증거들이었죠. 저는 그 장부들을 한꺼번에 집어들고 책상 옆 문서 파쇄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위잉 소리와 함께 종이가 잘게 잘려나갔습니다. 서랍을 더 뒤지던 중 손에 걸리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영수증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한 명품 가방, 호텔 숙박,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3달 전부터 이어져 있었고 이유라가 입사한 시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저는 영수증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클리어 파일에 한 장씩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책상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책상 하판 안쪽에 붙여둔 서류 봉투 2개를 떼어냈습니다. 하나는 진짜 회계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은 보안 매체 분실 신고 및 재발급 확인서였습니다. 저는 두 서류를 나란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민호가 의기양양하게 훔쳐간 금고 속 보안 매체들은 일주일 전에 제가 은행에 분실 신고를 넣어 기능을 완전히 죽여버린 빈 껍데기들이었습니다. 박민호의 야반도주 계획을 눈치챈 건 열흘 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짜 재산 50억 원을 안전한 신탁 계좌로 옮기고 기존 계좌에는 해외 접속 차단과 해외 결제 금지를 걸어두었습니다. 박민호가 지금 하와이로 가져간 건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들 뿐입니다.
저는 서류를 한 번 더 훑어보고 가지런히 정리한 뒤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쯤이면 박민호가 하와이 레스토랑에서 카드를 내밀겠죠. 포스기에서 어떤 소리가 날지, 그때 박민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연락처를 하나 눌렀습니다. 언니, 나 지수야. 나 오늘 도장 찍고 왔어. 근데 그 인간이 사고를 쳤네. 지금 우리 회사로 좀 와줄 수 있어? 보여줄 게 아주 많거든. 제대로 한번 털어보자고. 최미숙 실장은 전화를 받고 40분 만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편한 옷차림에 세수도 제대로 못한 얼굴이었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 최 실장이 대표실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펼쳐놓은 서류들과 텅 빈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최 실장은 금고 안을 들여다보고 책상 위에 보안 매체 분실 신고서를 읽고 박민호의 소셜미디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최 실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와이. 상간녀랑 둘이서. 네. 금고에서 가져간 건 일주일 전에 분실 신고 넣어서 다 죽여놓은 껍데기들이에요. 최 실장이 자리에 앉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근데 껍데기 들고 간 걸 알면 발악할 거야. 그 인간. 증거부터 싹 다 잡아놓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실장은 10년 전 제가 이 회사를 처음 세울 때부터 옆에 있던 사람입니다. 최 실장도 한때 남편의 사업 부도와 보증빚을 떠안고 이혼한 경험이 있었기에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최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박민호가 몰던 법인 차량 아직 지하 주차장에 있지? 있을 거예요. 키는 관리실에 맡겨뒀으니까. 최 실장이 대표실을 나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블랙박스? 그 인간이 차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녹음돼 있을 거야. 15분 뒤 최 실장이 손바닥만 한 SD카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 노트북에 카드를 꽂고 복원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이 하나둘 살아났습니다. 최 실장이 날짜별로 정렬된 녹음 파일 중 3일 전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차 안에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내가 알아. 결혼기념일 날짜로 해놨거든. 그 안에 보안카드랑 OTP 다 있어. 그거 들고 나오면 50억 전부 우리 거야. 이유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짜? 50억이면 하와이에서 10년은 놀고 먹겠다. 오빠, 그 여자가 눈치채면 어떡해? 눈치챌 리가 없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날 밤에 금고 털고 다음 날 바로 비행기 타면 돼. 지수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하와이야. 그 여자 서류도 좀 손봐야 하지 않아? 나중에 신고하면 귀찮잖아. 그것도 생각해뒀어. 법인 서류 몇 개 위조해서 지수가 횡령한 것처럼 꾸미면 돼. 그럼 경찰이 지수를 먼저 조사하느라 우리한테 신경 못 써.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이 재생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다 들었지? 횡령의 서류 위조 모의까지 완벽한 증거야. 이거 하나면 돼. 언니, 오늘 밤 안에 다 정리하자. 저와 최 실장은 밤을 새웠습니다. 블랙박스 녹취록을 시간대별로 출력하고 금고 보안 카메라 원본 영상을 저장 매체 2개에 복사했습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한 이유라의 명품 가방,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들을 날짜 순으로
편철해서 바인더에 끼웠습니다. 새벽 5시 최 실장이 믹스커피를 2잔 타와서 하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남의 나라 길바닥에서 여권까지 끊기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 내가 겪어봐서 알아. 최 실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감싸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바인더 3권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8시가 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표실에서 나와 복도 창문 너머로 1층 로비를 내려다봤습니다. 로비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동네 부녀회장과 교회 지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 4명이 따라붙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로비 한가운데에 서더니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아이고, 이 독한 년이 내 아들을 쫓아냈어. 멀쩡한 남편을 내쫓고 회사를 혼자 꿀꺽하려고 이혼한 거야. 시어머니의 고함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멈춰서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부녀회장이 지나가는 직원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너네 사장이 남편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알아? 밥도 안 주고 때리고 그러니까 불쌍한 민호 씨가 도망간 거야. 직원이 당황해서 팔을 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같은 시각 제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습니다. 이유라의 소셜미디어에 새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이유라가 제 옷장에서 가져간 한정판 드레스를 입고 비행기 1등석에 앉아 기내식을 먹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전부 저를 향한 욕설과 인신공격이었고 우리 회사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까지 같은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9시가 되자 제 업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윤 대표, 나 한성물산 김 사장이요. 거래처에서 다 소문났어. 대표가 회사 돈 수십억 횡령했다면서? 이번 달 납품 대금부터 정리합시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다른 거래처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윤 대표님, 계약건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들이 한쪽 구석에 모여 웅성거리고 영업팀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개발팀 팀장이 제 책상 앞에 와서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저도 가족이 있어서. 저는 사직서를 집어들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팀장님,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내선 전화를 들어 전 부서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전 직원, 지금 즉시 대회의실로 모여주세요. 대회의실에 직원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웅성거림이 가라앉지 않았고 몇몇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한 듯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앞에 서서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지 저도 압니다. 대표가 횡령을 했다. 회사가 곧 망한다. 다 알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자금은 단 1원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리 전부 막아뒀어요. 자금 방어는 완벽하게 끝난 상태입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떠드는 소문은 전부 거짓입니다. 저를 믿고 일해주신 분들께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리 지켜주세요. 회의실 안의 동료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개발팀 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저는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지금 로비에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112에 바로 신고해 주세요. 10분 뒤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대표실 창문 너머로 내려다봤습니다. 경찰이 바닥에 누워 버티던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 회사에 내가 왜 못 들어와? 이것도 다 그년이 꾸민 거야. 경찰이 시어머니와 지인들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부녀회장이 뒤돌아보며 소리쳤지만 유리문이 닫히면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고 책상 위에 증거 바인더 3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최 실장이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9시 반에 업무 시작이야. 지금 출발하면 딱 맞아. 저는 가방 지퍼를 잠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할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벽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저와 최 실장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인사를 건네고 수사관의 책상 위에 증거 바인더 3권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횡령과 서류 위조 혐의로 2사람을 고소하러 왔습니다. 수사관이 바인더 표지를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 실장이 옆에서 바인더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바인더는 회사 내부 보안 카메라 영상입니다. 피고소인 박민호가 새벽에 금고를 열고 보안 매체를 훔쳐가는 장면이 전부 찍혀 있어요. 수사관이 영상 파일이 담긴 저장 매체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에요. 박민호와 공범 이유라가 금고를 털 계획을 세우고 법인 서류를 위조해서 우리 대표님한테 횡령 누명을 씌우겠다고 모의하는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수사관이 녹취록 출력본을 읽어내려가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범행 모의네요. 세 번째 바인더는 박민호가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쓴 영수증들입니다. 3달 전부터 상간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호텔을 잡고 해외여행까지 다닌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어요. 최 실장이 마지막 바인더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수사관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가 아주 탄탄하네요. 이 정도면 바로 강제 수사로 전환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부여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사관이 전산에 사건을 등록하고 접수증을 출력해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박민호의 소셜미디어 사진과 출국 기록 조회 화면을 수사관에게 보여줬습니다. 피고소인 2명이 이미 어제 저녁에 하와이로 출국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없어요. 수사관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해외 도주의 피해 금액이 이 정도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외교부에 바로 공문 넣을게요. 수사관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서류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접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최 실장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은행이야. 계좌 동결 상태 확인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한 번 더 잠가야 해. 10시 30분 저와 최 실장은 주거래 은행 본점 VIP 창구에 앉았습니다. 전담 매니저가 서류를 펼치며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경찰의 수사 착수 통지서를 꺼내 매니저에게 건넸습니다. 박민호가 소지한 카드 전부 해외 결제 차단이랑 계좌 동결 상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 맞죠? 매니저가 전산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분실 신고 이후 모든 거래가 정지된 상태고
해외 접속 차단도 정상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돈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수사 착수 통지서도 접수해 주세요. 혹시 법원에서 뭔가 날아오더라도 저한테 먼저 연락 주시고요. 매니저가 서류를 접수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한 가지 더 해둬야 할 게 있어. 박민호 그 인간 앙심 품으면 국세청에 허위 신고할 수도 있어. 내가 세금 안 냈다. 비자금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생각했어요, 언니. 나도 생각했어. 그래서 어젯밤에 세무사한테 연락해뒀어. 오늘 오후에 지난 5년치 세금 납부 증명서랑 자금 출처 자료 전부 발급받기로 했어. 저는 최 실장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의 손발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면서 저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아침에 시어머니가 로비에서 난동 부린 거 경찰 출동 기록이랑 현장 사진 전부 확보해뒀죠? 네, 대표님. 보안 카메라 영상도 따로 빼놨습니다. 좋아요. 그 자료 들고 오늘 안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넣어주세요. 회사 100m 안에 못 들어오게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가 회의실을 준비시켰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걸어와 계약 파기를 말하던 거래처 사장 4명을 직접 불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거래처 사장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한성물산 김 사장이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 대표, 솔직히 말해봐요. 횡령이니 뭐니 소문이 이렇게 파다한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거래를 이어가겠소? 저는 대답 대신 리모컨을 눌러 회의실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신탁 계좌의 잔고 증명서가 떴습니다.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현재 자금입니다. 1원도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스크린이 바뀌며 경찰 고소장 접수증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서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받아온 접수증입니다. 소문의 장본인인 전 남편을 횡령과 서류 위조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사장이 팔짱을 풀고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사 돈은 처음부터 안전했습니다. 제가 미리 다 막아놨으니까요. 납품 일정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거래처 사장들의 눈을 하나씩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 사장들을 돌아봤습니다. 잔고 증명에 경찰 직인까지 찍힌 공문이면 더 볼 것도 없지. 윤 대표, 납품 스케줄 원래대로 돌립시다. 나머지 사장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네며 한 사람씩 배웅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최 실장이 휴대전화를 들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방금 외교부에서 경찰서로 회신이 왔대. 박민호랑 이유라 여권 무효화 승인 떨어졌어. 저는 복도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전산에 올라갔어? 응. 공식 처리 완료됐대. 지금부터 두 사람 여권은 종이 쪼가리야. 현지에서 경찰한테 걸리면 바로 불법 체류자 신세야. 최 실장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표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차를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이 오후 3시면 하와이는 저녁 무렵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리조트에 짐을 풀고 슬슬 저녁을 먹으러 나설 시간이었죠. 최 실장이 믹스커피를 한 잔 더 타와서 제 책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고지야. 카드 긁는 순간 알게 되겠지.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밀린 업무 메일함을 열고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사무실에서 오후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태평양 건너편의 시간을 함께 세고 있었죠. 그 시각 박민호와 이유라는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날 밤의 상황을 알게 된 건 나중에 미국 현지 경찰 보고서와 레스토랑 보안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였습니다. 박민호가 스테이크를 다 먹고 종업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박민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금고에서 훔쳐온 법인 카드를 꺼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종업원에게 건넸습니다. 종업원이 카드를 포스기에 꽂았습니다. 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포스기 화면에 붉은색 글씨가 떴습니다. 분실 신고된 카드, 거래 정지. 종업원이 카드를 빼들고 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된 카드라고 나오네요. 박민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해봐. 종업원이 한 번 더 카드를 꽂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박민호가 지갑을 뒤져 개인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카드, 승인 거절. 두 번째 카드, 승인 거절. 세 번째 카드, 승인 거절. 세 장 모두 해외 결제 차단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가 급하게 가방에서 훔쳐온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꺼내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56. 다시 입력했습니다. 56. 세 번째, 네 번째.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 계좌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박민호의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미 분실 신고로 기능이 죽어버린 플라스틱 껍데기를 아무리 눌러봤자 숫자가 맞을 리가 없었죠.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였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손님 결제가 안 되면 저희도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 지금 해결할 수 있어. 박민호가 두 손을 내저으며 이유라를 돌아봤습니다. 너 현금 있지? 아까 달러 좀 가져왔다고 했잖아. 이유라가 인상을 찌푸리며 명품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 카드가 왜 안 돼? 됐으니까 빨리 돈이나 꺼내. 이유라가 가방 안쪽을 뒤져 비상금으로 챙겨온 달러 지폐를 탈탈 털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간신히 밥값을 맞춘 금액이었습니다. 매니저가 돈을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만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라가 레스토랑 문을 나서자마자 박민호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50억을 들고 나왔다며. 이게 뭐야, 지금. 내 비상금으로 밥값을 내? 나도 모르겠다고. 분명히 다 가져왔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두 사람은 거리 한가운데서 서로를 노려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들이 리조트로 돌아간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로비를 지나 객실 문 앞에 선 박민호가 전자 키카드를 갖다 댔습니다. 붉은 불이 깜빡였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민호가 다시 한번 키카드를 대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박민호가 프런트 데스크로 뛰어갔습니다. 방문이 안 열려. 키카드가 고장 난 것 같은데. 프런트 직원이 전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보증금으로 걸어둔 신용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호텔 규정에 따라 퇴실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손님의 짐은 저쪽에 있습니다. 직원이 로비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캐리어 2개가 벽에 기대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스위트룸 3박 예약했단 말이야. 매니저 불러. 박민호가 프런트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어깨가 넓고 키가 큰 현지 남자들이었습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퇴실 처리된 이상 더 머무실 수 없습니다. 손 치워. 나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야. 박민호가 팔을 휘둘렀지만 보안 요원들이 양팔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유라가 뒤따라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보안 요원은 캐리어까지 밖으로 내보내고 유리문을 닫았습니다. 리조트 앞 아스팔트 위에 내던져진 박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유라가 캐리어를 붙잡고 서서 박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빠, 지금 어떡할 건데? 오늘 밤에 어디서 자? 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박민호가 미친 듯이 통화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10번, 20번, 30번. 그 시각 서울 사무실 제 책상 위에서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뜨는 부재중 전화 숫자가 40을 넘기고 50을 넘겼습니다. 최 실장이 제 책상 옆에 서서 화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55통이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56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민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야, 제발 카드 좀 풀어줘. 지금 길바닥에 앉아 있다고. 호텔에서 쫓겨났어. 제발. 박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먹거렸습니다. 그 뒤로 이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덥다. 덥고 짜증나. 오빠, 빨리 해결해. 이유라가 코를 훌쩍이며 징징대는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최 실장이 팔짱을 끼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누구세요? 차단할게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박민호의 번호를 영구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최 실장이 대표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수야, 큰일 났어. 이것 좀 봐. 최 실장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와 제 앞에 펼쳤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횡령 누명 씌우고 수십억 비자금 챙긴 유명 커머스 30대 여성 대표. 저는 기사 제목을 2번 읽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에서 한 거야. 박민호가 한국에 있는 브로커를 써서 기사를 뿌린 거야. 최 실장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기사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다른 언론사 서너 곳에서 똑같은 내용을 쏟아내고 있었고 댓글창에는 저를 향한 욕설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빼돌렸고 이를 들킨 남편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쫓아냈다는 거짓이었습니다. 기사에 첨부된 자료는 우리 회사의 세무 서류 일부를 교묘하게 잘라붙인 것이었죠. 박민호가 회사에 있을 때 빼돌린 서류야.
그걸 브로커한테 보내서 조작한 거지. 최 실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온 문자가 벌써 여러 통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법무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문이 날아왔습니다. 누군가 대표님 도장이 찍힌 약속어음을 근거로 법인 통장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약속어음이요? 제가 쓴 적이 없는데. 위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류만 보고 일단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저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법인 통장이 묶이고 통장이 묶이면 직원 월급도 거래처 납품 대금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도 되지 않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오후 2시 주거래 은행 기업 담당 부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대표님, 법원 가압류 통지서가 접수되어서 다음 달 예정된 기업 대출 연장을 보류하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대표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재무팀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국세청에서 조사관 2분이 오셨습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무팀으로 내려갔습니다. 양복을 입은 국세청 조사관 2명이 재무팀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직원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익명 제보가 접수되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보 내용은 수십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혐의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박민호가 빼돌린 세무 서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허위 제보서였습니다. 조사관들이 재무팀 캐비닛을 열어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대표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쌓인 공문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압류 결정문, 대출 연장 보류 통지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3장의 종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택배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대표님, 뉴스 보셨죠? 저희도 브랜드 이미지 문제가 있어서 내일부터 배송 트럭 운행을 중단합니다. 물류 대행 업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통보가 왔습니다. 배송이 멈추면 물건이 나가지 못하고 물건이 나가지 못하면 매출이 끊기는 겁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사 진짜 부도나는 거 아니야? 대표님이 진짜 횡령한 거면 어떡해? 우리 월급은? 저는 눈을 감고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그때 최 실장이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이것까지 봐야 해. 시어머니가 유튜브에 나왔어. 최 실장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사이버 레카 채널의 스튜디오에 앉은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얼마나 착한 앤데요. 그 독한 년이 내 아들을 맨몸으로 쫓아내고 회사를 혼자 먹으려고 쇼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고 댓글창에는 저를 욕하는 글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영상을 끄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할머니가 끝까지. 저는 모니터를 돌려 온라인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고객 게시판에 악성 댓글이 도배되어 있었고 환불 요청이 수천 건 쌓여 결제 시스템이 먹통이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회사가 거짓 서류 몇 장과 행정 절차의 기계적인 움직임 때문에 진짜로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 위조 약속어음, 허위 세무 제보,
가압류, 대출 보류. 하나하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지만 그것들이 동시에 쏟아지자 회사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할 경찰서에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박민호가 브로커를 통해 제출한 허위 진술서를 근거로 저를 횡령과 탈세 혐의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문들을 한 장씩 다시 읽어본 뒤 가지런히 정리해서 파일에 끼웠습니다. 최 실장이 대표실 소파에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실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거 있잖아. 세무사한테 받아놓은 5년치 세금 증명서랑 자금 출처 자료. 그것만이 아니야. 내일 아침에 전부 들고 나가자. 최 실장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펌은? 대형 로펌 변호사한테 오늘 밤에 연락할 거예요. 내일 아침 9시에 경찰서 앞에서 만나기로요. 최 실장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는 오늘 밤에 서류 한 번 더 점검할게. 이론이라도 틈이 있으면 안 돼. 저는 최 실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휴대전화를 들어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내일 아침 이 책상 위에 쌓인 공문들을 하나씩 찢어낼 겁니다. 법이 그들의 무기가 됐다면 저도 법으로 되받아치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와 최 실장은 관할 경찰서 앞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양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묵직했지만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담당 수사관이 저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지수 대표님, 소환조사 건으로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소환조사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 소환이 왜 취소되어야 하는지를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수사관의 책상 위에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꺼내 수사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국가공인 필적감정기관에서 발급한 감정서입니다. 법원의 가압류 근거로 제출된 약속어음의 서명과 윤지수 대표의 실제 서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서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이 감정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감정 결과란에 필적 불일치, 위조 가능성 극히 높음이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설 조사를 통해 확보한 금융 거래 내역입니다. 박민호가 한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착수금을 보낸 대포 통장 기록이에요. 날짜와 금액이 전부 찍혀 있습니다. 수사관이 거래 내역서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브로커가 이 돈을 받고 약속어음을 위조했고 국세청에 허위 제보서를 접수했고 언론사에 조작된 자료를 뿌렸습니다. 전부 돈으로 산 겁니다. 변호사가 거래 내역의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수사관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 대표님께 접수된 소환조사 건은 전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로커 신상 파악되어 있습니까? PC방 접속 기록까지 확보해뒀습니다. 브로커가 허위 제보서를 작성하고 전송한 장소와 시간이 전부 나옵니다. 최 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모두 훑어보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브로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들어갑니다. 윤 대표님,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시각이 10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최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이에요. 11시 국세청 특별조사팀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회사에 찾아왔던 조사관 2명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사관의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 회사의 세금 납부 증명서, 전부와 모든 자금의 출처를 한 건씩 대조한 원장 대조표입니다. 최 실장이 바인더를 펼치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 원장 대조표는 공인 세무사가 작성한 겁니다. 매출 장부와 세금 신고 내역을 이런 단위까지 맞춰놨어요. 비자금이 있었다면 어딘가에서 숫자가 안 맞겠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오차가 없습니다. 조사관이 원장 대조표를 한 장씩 넘기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조사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받아온 공문입니다. 변호사가 수사 착수 공문을 조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어제 접수된 익명 제보는 박민호가 금전적 대가를 주고 브로커에게 시킨 허위 제보입니다. 경찰이 이미 브로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관 2명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선임 조사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계 장부에 문제가 없고 제보 자체가 허위라는 수사 기록까지 있으니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철회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선임 조사관이 바인더 안에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민호가 법인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뭉치였습니다. 잠깐, 이건 뭡니까? 법인 카드로 명품 매장, 호텔, 유흥업소 결제가 수십 건이네요. 전 남편 박민호가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쓴 내역입니다. 전부 회사 경비가 아니라 개인 유흥비예요. 조사관이 영수증을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탈세에 해당합니다. 법인 경비로 처리된 개인 지출이니까요. 박민호 씨에게 별도로 세금 추징 고지서를 발부하겠습니다. 국세청을 나선 시각이 낮 12시였습니다. 최 실장이 차에 올라타며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경찰 소환 취소, 세무조사 철회, 박민호한테 세금 추징. 남은 건 가압류 취소랑 은행 대출이야. 오후에 한꺼번에 끝내요. 오후 1시 변호사가 법원에 가압류 이해 신청서와 브로커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필적 감정서와 경찰 수사 기록을 첨부한 이해 신청서를 검토한 법원은 하루 만에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이 팩스로 주거래 은행에 전송되었고 은행은 즉시 대출 연장 보류를 취소하고 법인 통장을 정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짜 뉴스 낸 언론사들한테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 보도를 청구해 주세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 시어머니 본인까지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려있던 가짜 뉴스 기사들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정정보도 사과문이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인터뷰 영상은 삭제되었고 해당 유튜버와 시어머니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물류대행업체에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윤 대표님, 사과드립니다. 뉴스를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배송 트럭 내일 아침부터 정상 운행하겠습니다. 택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연락이 왔습니다. 가짜 뉴스가 사라지고 법원 결정문이 나오자 이탈했던 업체들이 하나둘 돌아온 겁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최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경찰서에서 연락 온 거 있어?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읽었습니다. 박민호한테 무고죄랑 브로커 매수 혐의를 추가해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대. 외교부도 미국 주재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미국 이민국에 공식 통보했고 박민호가 여권 무효화된 도피자라는 거.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침에 이 방을 나설 때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공문들이 전부 처리되어
서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실장이 자판기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하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다 끝냈네. 언니가 미리 서류 준비해놔서 가능한 거였어요. 최 실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입술에 대고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와이 쪽은 지금 한낮일 겁니다. 카드도 안 되고 여권도 죽고 인터폴 수배까지 떨어진 두 사람이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어떤 꼴이 되어가고 있을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모든 공문을 처리하고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와이 현지에서 벌어진 일들은 나중에 미국 경찰 보고서와 한국 영사관의 공식 기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박민호와 이유라는 호놀룰루 외곽의 텐트촌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 비닐 천막을 치고 모여 사는 빈민가였습니다. 수백 달러짜리 스테이크를 먹던 두 사람이 며칠 만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하와이의 낮 기온은 30도를 넘겼고 밤에는 벌레가 들끓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인 관광객들이 지나가면 다가가 한국말로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때가 잔뜩 낀 얼굴과 구겨진 명품 옷차림을 본 관광객들은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된 끼니를 먹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박민호가 텐트촌 근처 쓰레기통에서 누군가 먹다 버린 샌드위치 반 조각을 주었습니다. 박민호는 이유라가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쓰레기통 뒤에 쪼그리고 앉아 혼자 샌드위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이유라가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박민호의 뺨이 불룩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먹고 있는 거야? 박민호가 손을 등 뒤로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입에 뭐가 들어있잖아. 나는 3일째 굶고 있는데 혼자 숨어서 먹고 있어? 이유라가 박민호의 손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반쯤 뜯긴 샌드위치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이유라가 박민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찰싹 소리가 텐트촌에 울렸습니다. 박민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하와이까지 와서 길바닥에 앉아 쓰레기를 주워 먹다가 뺨까지 맞은 겁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하와이 가자고 하지 않았어? 리조트에서 살자고, 영엘리치 라이프 하자고, 그래서 내가 금고까지 턴 거잖아. 박민호가 소리를 지르며 이유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내 탓? 50억 들고 나온다고 큰 소리 친 건 오빠잖아. 고작 카드 몇 장이 전 재산이었어? 사기꾼이 따로 없네. 이유라가 박민호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박민호가 이유라의 팔을 뿌리치다 두 사람이 함께 아스팔트 위에 넘어졌습니다. 한여름 하와이 길바닥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피가 날 때까지 뒹굴며 싸웠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에 피와 먼지가 뒤범벅이 됐고 박민호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순찰차 한 대가 텐트촌 앞에 멈췄습니다. 현지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뒹굴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멈춰. 바닥에 엎드려. 경찰이 박민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눌렀고 다른 경찰이 이유라의 양팔을 뒤로 잡았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2번 울렸습니다.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경찰서로 끌려간 두 사람은 접수대에서 지문을 찍었습니다. 경찰관이 전산에 두 사람의 여권 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에 붉은색 경고 표시가 떴습니다.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 수배. 한국 영사관의 범죄인 인도 협조 요청. 경찰관이 동료를 불러 화면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단순 폭행범이 아니야.
여건이 취소된 불법 체류자인데 본국에서 적색 수배까지 내려져 있어.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어 이민국에 연락했습니다. 30분 뒤 정장을 입은 이민국 요원 2명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박민호와 이유라는 이민국 요원들에게 인계되어 이민자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철창이 있었습니다. 주황색 죄수복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은 같은 구치소 안에서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았습니다. 박민호가 철창 너머로 이유라를 봤습니다. 유라야, 변호사를 구해야 해. 누구한테 전화라도 해보자. 이유라가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대답했습니다. 전화할 데가 어딨어. 돈이 있어야 변호사를 부르지. 오빠가 다 말아먹었잖아. 내가 말아먹긴 뭘 말아먹어. 너만 안 따라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뭐? 나보고 안 따라왔으면 됐다고? 오빠가 하와이에서 같이 살자고 매달린 거 잊어먹었어? 철창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교도관이 철창을 쳐서 조용히 시켰습니다. 며칠 뒤 강제 송환 서류가 내려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추방 재판을 다툴 방법도 없었습니다. 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송환 동의서에 지장을 찍었고 이유라도 고개를 숙인 채 같은 서류의 손도장을 눌렀습니다. 이민국 요원들이 양팔을 잡고 두 사람을 공항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완전히 격리된 통로를 지나 비행기 맨 뒷좌석에 나란히 앉혀졌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와이로 올 때 입었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은 며칠간의 노숙으로 때가 끼고 찢어져 넝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셔츠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이유라의 드레스에서는 쉰내가 났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내내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로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금고에 진짜 돈이 있다고 했잖아. 내가 카드가 될 거라고 했잖아. 오빠만 아니었으면 나는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어.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혼만 하고 끝났어. 승무원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요원들은 묵묵히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하자 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유라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행기가 덜컹거리며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탑승교 앞에 양복을 입은 형사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 이유라 씨, 횡령, 사문서 위조,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체포영장을 펼쳐 보이며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민국 요원이 수갑 열쇠를 한국 형사에게 건넸고 형사들이 두 사람의 양팔을 잡아 탑승교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박민호가 고개를 푹 숙였고 이유라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눈앞이 하얘질 만큼 강렬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 수십 명과 카메라를 든 유튜버들이 게이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언론사에 익명으로 송환 일정을 제보해 둔 겁니다. 넝마가 된 명품 옷을 입고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두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날 저녁 그 사진과 영상이 전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 박민호의 얼굴을 3초쯤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인천공항 뉴스가 나간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119 신고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아들의 압송 장면을 보다가 뒷목을 잡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밀린 결제 서류를 이어서 처리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교도소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통씩 박민호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회사 우편함에 꼬박꼬박 도착했습니다. 최 실장이 첫 번째 편지를 들고 대표실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박민호한테 편지 왔어. 어떡할까?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깐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제법 두꺼운 걸 보니 여러 장을 빼곡하게 채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지 않고 그대로 들고 일어나 문서 파쇄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봉투째로 투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위잉, 기계가 돌아가며 종이를 잘게 갈아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오면 똑같이 해주세요, 언니.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도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제발 합의해달라. 한 번만 면회와달라. 다 내가 잘못했다. 봉투 겉면에 휘갈겨 쓴 글씨가 보일 때도 있었지만 저는 단 한 통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고 박민호의 봉투가 있으면 파쇄기에 넣는 것이 최 실장의 새로운 아침 루틴이 되었죠. 편지 대신 저는 교도소장 앞으로 등기우편을 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국세청이 박민호에게 발부한 세금 추징 고지서와 변호사가 작성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쓴 유흥비에 대한 세금,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브로커를 매수해 가짜 뉴스를 뿌린 것에 대한 배상금, 항목별로 빼곡하게 정리된 금액의 합계를 보면 박민호가 평생을 일해도 갚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증거들이 워낙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녹음, 금고 보안 카메라 영상, 법인 카드 영수증, 브로커 대포 통장 거래 내역. 박민호 쪽 변호사가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민호는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을 할 때 울먹거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벌어준 돈으로 편하게 살다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년 전 고시원 쪽방에서 라면을 끓여주던 그 남자의 얼굴과 법정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지금의 얼굴이 겹쳤다가 흩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박민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 사문서 위조, 무고, 3가지 혐의 모두 유죄였습니다. 이유라도 같은 달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횡령 공범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이유라는 여자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서면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박민호는 이유라가 하와이를 가자고 꼬드겼다고 했고 이유라는 박민호가 50억이 있다며 속였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추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인터뷰를 한 건으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고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린 건으로 업무방해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합의금과 벌금을 합친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를 갉아먹던 사람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간 뒤 저는 비로소 숨을 깊게 들이쉴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전 직원을 대회의실에 모았습니다. 지난번 긴급 브리핑 때와 같은 장소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 대신 기대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앞에 서서 최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최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멈칫했습니다. 최미숙 실장님.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10년 전에 이 회사가 사무실 하나짜리 창고에서 시작했을 때부터 옆에 있어 주셨죠. 이번에도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절대 못 막았습니다. 최 실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지수야.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 오늘부터 최미숙 실장님을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 실장이 입을 꾹 다물고 눈시울을 붉혔지만 끝내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한번 깊이 숙이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릴 때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저는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회사가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핵심 직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특별 보너스와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뒤로 회사는 달라졌습니다. 가짜 뉴스 위기를 정면으로 뚫고 나온 이야기가 업계에 퍼지면서 오히려 회사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투명한 경영, 빈틈없는 위기 대응. 거래처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새로운 제휴 제안이 줄을 이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00% 이상 뛰었습니다. 늘어난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새 사무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강남의 신축 빌딩에 사무실 계약서를 작성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 위에 찍힌 제 도장의 잉크가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이사를 마친 날, 저는 새 대표실의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23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풍경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최 실장이 커피 2잔을 들고 대표실에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믹스커피 대신 이제 원두커피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 실장이 피식 웃으며 믹스커피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는 죽어도 믹스커피야. 저는 웃으며 커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창밖으로 4월의 햇살이 빌딩 유리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틀에 한 손을 올렸습니다. 고시원 쪽방에서 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느라 제 통장 잔고가 영원이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뻔한 밤에 파쇄기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던 시간도 있었죠.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세운 회사, 제 이름으로 지킨 자산, 제 이름으로 완성한 자리. 저는 통유리창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윤지수 씨의 통쾌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나요? 윤지수는 고시원 쪽방에서 라면을 반으로 나눠 먹으며 남편의 빚을 갚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5년간의 헌신이 돌아온 건 조롱 문자 한 통과 텅 빈 금고였죠. 하지만 윤지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서류를 꺼내 들었고 분노 대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훔쳐간 건 빈 껍데기뿐이었고 진짜 무기는 처음부터 윤지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배신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수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되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세운 것들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